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시네투톡 이번에 데어윌비 블러드로 네, 오랜만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우선은 각자 간단하게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한 줄 평 정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남성님부터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 너무 재밌게 봤고, 사실 폴 토마스 앤더슨 작품을 처음 본 게 펀치 드렁크 러브였는데, 그때도 작품이 음, 일방향적이고, 뭔가 서사가 이렇게 구조가 좀 단순하지 않고, 또 끝까지 결말을 알 수 없었던 걸로 인상이 깊어서, 이번 영화 보면서 또 그런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그때 봤었던 느낌들이 좀 살아났었고, 그다음에 다니엘 데이 루이스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사실. 배우에 대해서. 원래 이 배우를 알게 된 게 듄의 티모시 샬라메가 어떤 수상식이었는데 곧 최근이었을 거예요. 이제 상을 받으면서 음, 자기 선배 배우들한테 리스펙트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해서 여러 번 봤었거든요. 음,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온 게 다니엘 데이 루이스였어요. 그래서 배우가 대단한 배우구나. 그래서 다음에 이 배우가 나오는 작품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번 작품이 그 주연으로 나온 영화여서 그 연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봤고 정말 연기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세준님의 한 줄 평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 진짜 너무 정말 감동적으로 정말 좀 깊은 인상을 받으면서 봤고, 일단은 저도 이 PTA 영화를 많이 본 건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본 건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이거랑 그다음에 펀치 드렁크 러브랑 뭐 매그놀리아랑 근데 이것까지 네 번째 봤는데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거는 되게 이 감독 영화가 좀 그 특징적인 연출이랑 그 특징적인 그 사운드, 네. 음악을 되게 잘 쓰는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가장 좀 세게 받았어요. 그 음, 이제 뭐 저 펀치 드렁크 러브 때도 그 되게 톡톡 튀는 그 어떤 배경음악들이 저는 예전에 봤는데도 좀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번 데어 음, 윌비 블러드에서도 그 이제 뭐 기름이 폭발하는 그런 장면에서 약간 되게 사람을 쪼는 듯한 그런 반복되는 파열음 같은 걸 내면서 이 폭발하는 솟아오르는 불기둥 이미지랑 합쳐지면서 되게 좀 그런 이미지랑 사운드들이 강렬하게 좀 머릿속에 지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 뭐 맞습니다. 네, 다니엘 데이 공감합니다. 루이스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이따가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주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먼저 보고 이 영화를 접하게 된 거라서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와의 공통점을 계속 찾으면서 보게 됐고, 음, 이 영화는 그 감독이 좀 예전에 했던 작품, 그럼 기반이 됐겠구나. 그러한 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계속 비교를 하게 됐던 것 같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넘어서서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감독들이 많지 않겠다. 장르도 명확하게 얘기하기 어렵고, 주제도 명확하게 얘기하기 어렵고, 등장인물들의 어떤 캐릭터를 일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평면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 나오는 영화가 최근에 많지 않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하반기에 조금 많았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좀 즐겁게 봤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싶게 만든 영화라는 측면에서요. 네, 그것도 역시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영화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진짜 좋아하는데, 이걸 계기로 저도 PTA 영화들 여러 개 봐봤고, 네, 말씀하신 그 말들이 다 맞아요. 다니엘 루이스의 연기도 너무 훌륭했고, 그 사운드를 비롯한 여러 연출들이 너무 좋았고,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입체적인 캐릭터들과 그들이 벌어낸 어떤 갈등에서 생기는 긴장 구조, 이런 것들이 너무 흥미진진해서, 저도 진짜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1번 그런 문항으로 넘어가 보자면, 사실 이 영화는 이제 욕망에 대한 얘기인 것은 너무 이제 자명한 사실이니까, 이 어떤 한 욕망에 빠진 인간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파괴되는 이야기로 일단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1차적으로는. 근데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이 사실은 당연히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하나의 요소인데, 어느 지점을 넘어서고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야만이 우리의 삶을 파괴에 이르게 만드는가?
이 영화가 그려내는 그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텍스트화 될 수 있는가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세준님 혹시 생각 있을까요? 저는 이거 1번 질문을 이제 좀 급하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욕망은 좀 저희 시야를 네. 흐리게 하는 것 같아요. 시야를 흐리게 한다는 게 판단력을 흐리는 건데, 저희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네.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인지, 어떤 이런 저 부분을 좀 약간 흐리게 하고, 좀 더 무서운 점은 좀 서서히 좀 잠식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니얼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거거든요. 이제 석유를 음, 발견하게 되고, 더 큰 돈을 만지게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별거 아닌 것부터 음, 시작해서 조금씩 확장돼서 결국은 이제 석유가 폭발하고 또 아들이 다친 이 거의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석유 쪽으로 달려가게 되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까지 가는 그 포인트가 아마 이제 여러 지점을 넘어서 욕망이 서서히 잠식해서 좀 시야를 흐리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음 음, 저도 한마디 약간 보태면 이 질문을 보자마자 같은 말로 같은 질문으로 표현해 음, 보자면 '욕망이 인간의 이성의 선을 언제 넘게 만드는가.'라는 질문으로도 보였어요. 그러한 점이 방금 세준 님이 말씀하신 거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인간을 무언가를 놓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이란 맞습니다. 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되고 그게 인간에게 사회화의 의미인데 그 선을 결국에 언제부터 넘기게 하는지 그게 약간 욕망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 지켜야 하는 거를 파괴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한 질문으로 보였어요. 남성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이 질문이 제 생각에는 답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편파적으로 말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괴라는 단어를 넣다 보니까 사람이 파괴된 것으로 전제하고 말을 하게 되거든요. 글쎄, 뭐 이런 사람도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정확히 아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 사람들을 못 믿게 되고, 그런 거에도 다 과거가 있겠죠. 이 사람이 그 아까 세준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1900년대의 장란의 시대 안에서 역사의 흐름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영화가 제공하고 싶어 하는 하나의 맥락으로 저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소위 골든 에이지라고 하는 막 황금, 석유 같은 걸 찾던 시기였고, 거기서 욕망이라는 어떤 그것이 자본주의의 동력으로 굉장히 고평가를 받으면서 모두가 욕망을 마음껏 발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저는 이걸 파괴라고 보긴 했는데, 이렇게 파괴되는 인간이 있다. 그럼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파괴가 되었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랄까, 이 사람은 석유를 많이 얻을수록 주위에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스스로도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파괴됐다라고 느껴졌었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파괴된 건지 불행한지 아닌지를 한번 추가적으로 좀 따져볼까요? 남성님은 이제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예, 스스로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확실히 마이너스의 방향인데 불행하다에 가까운 표현일지 나약하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파괴적인 방향,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 음, 자신이 그렇게 되는지 자각을 못하는 것도 일단 크나큰 비극이고 무엇보다 그 사람과 연관된 주변 사람들까지 그 비극을 함께 겪어야 된다는 점이 큰 비극인 것 같아요. 음, 누군간 죽고 누군간 배신당하고 누군간 상처받고 이거는 좋은 현상은 음, 아니잖아요. 저는 살짝 헷갈리는 게 그 데니얼이 자기를 찾아온 그 동생을 지칭한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제 음, 뭔가 음. 혈육을 자기가 원했던 혈육이 아니었다는 세종? 거를 깨닫고 이제 네. 막 펑펑 우는 장면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어떤 상실이나 그런 파괴에 대해서 되게 슬퍼하고 음. 고통을 느끼는 것 같으면서도 또 마지막 장면에서 아들을 좀 내치는 장면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정말 상처받고 네네. 힘들어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한쪽을 고르자면 이 사람은 그렇게 상처를 받은 것 같지는 않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음. 그냥 이 모든 게 좀 약간 이 영화가 좀 종교적인 영화 같이 느껴지고 음. 이 데니얼은 종교적인 영화에서 어떤 종교적인 역할을 맡은 어떤 인물처럼 보여서 뭐 약간 슬픔이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크게 연연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물론 기본적인 캐릭터 베이스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아들을 떠나 보낼 때도 되게 슬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거칠고 "너는 고아야."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은 내심의 의사는 외로워 보였어요. 그것이 그리고 그다음 장면에 이제 슬픔에 못 이겨서 술에 취해서 볼링장 바닥에 누워 있는 장면까지 연결이 됐다고 저는 해석을 해서 뭐 저는 어쨌든 본인의 추구의 결과로 결국에는 파괴가 되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뭐 이거는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음 2 번으로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당연히 다니엘 플레인 뷰에 못지않게 엘라이 선데이가 이제 중요한 인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두 양자 간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 관계일지 이거를 조금 뭐랄까 이야기 나눠 보고 싶었어요. 남성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다니엘은 엘라이를 미친 사람이라고 끝까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끝에는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 걸 보면은 정말 뼛속까지 무신론자고 자기 실제로 이제 종교를 즐긴다고 하기도 했고 이제 종교 의식을 볼 때마다 저 눈앞에서 저렇게 하는 거를 용납을 못하는 마지막에 죽인 장면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영화적 연출인 것 같은데 종교마저 이제 정복하는 모습으로 나온 것 같고 반대로 엘라이가 다니엘을 보는 시선은 정말 예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당에서 제가 이따금 느끼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기도 하고 음음. 하느님이라는 거는 신이라는 거는 일반 어떤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거를 뉘우치기만 한다면 뉘우치거나 어쨌든 자신을 신을 찾는다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너는 뭐 안 믿었으니까 안 도와주고 얘는 도와주고 얘는 안 신자니까 도와주고 천국도 기도하지 않은 죄인들은 지옥 가고 그 신자들은 천국 가고 이렇게 나눠 놓지 않는다고 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엘라이가 다니엘을 보는 시선은 얘가 아무리 막 양아치 짓하고 모욕을 하고 해도 자비롭게 모습을 감싸주려고 하는 신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약간 음. 헷갈리는 게 일라이가 다니엘을 예수의 모습으로 봤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엘라이가 예수와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음. 근데 약간 대공황을 예측하지 못하게 해 주셨다 신께서 마지막에는. 어쨌든 좀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일종의 사이비 종교의 모습을 좀 비추잖아요 계속 영화에서 내내. 그래서 그 네네. 부분에서는 쪼끔 예수를 지칭하거나 예수의 부름을 받아서 행동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가 좀 자기 의도를 숨기거나 이런 세속적인 욕망을 숨기거나 이러려고 할 때 그런 점에서는 좀 거짓된 인물이라고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게 이제 저는 이거를 질문을 쓰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건주님의 말에 이제 좀 더 동의를 하는 입장에서 다니엘 플레인 뷰는 기본적으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입장이고 폴 선데이도 사실은 동일한 욕망을 갖고 있는데 다소 의도를 숨길 뿐이고 근데 이 둘의 관계를 일부러 제가 지리로 만든 거는 이 둘이 되게 티격태격되고 라이벌리한 관계로 보이지만 올드보이처럼 서로에게 복수가 필요해서 서로가 생존의 근거가 되는 공존의 공생적 적대 관계로 보였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어디서 딱 드러나냐면 다니엘 플레인뷰가 아까 이렇게 아들을 보내고 볼링장에 이렇게 술 취해서 누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집사가 깨웠을 때는 일어나지 않다가 이 엘라이가 와서 막 깨우니까 아 그래 자네가 왔군 하면서 일어나서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라 되게 명료하고 또렷한 모습으로 이 엘라이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 장면에서 아 이 둘은 서로가 있어야 지금 힘이 나는 그런 애들이구나. 각자의 욕망을 지금 꿰뚫어 보고 있구나. 그 엘라이가 오자마자 다니엘 플레인뷰는 얘한테 막 종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얘한테 너 요즘 사업 힘드니? 이런 식으로 바로 물어본 것 자체도 서로의 의도를 그냥 서로 간파하고 있는 그냥 공생적 적대 관계다. 되게 친해 보였어요. 그래서 음. 그런 게 약간 종교랑 자본이 늘 대립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고 그 관계를 자꾸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가 캐릭터로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네요. 세준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데니얼이 I'm finished라고 말한 대사 있잖아요. 여기에 좀 꽂혔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일부러 약간 그 예수를 좀 떠올리게끔 노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연출을. 예수가 제가 음, 알기로는 예수가 이제 죽을 때 이제 그 로마 군 병사들한테 핍박받으면서 이제 창에 찔려 죽을 때 음, 이제 모든 게 다 네, 끝났다라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좀 더 찾아보니까 이제 데니얼은 I'm finished라고 했지만 예수는 뭐 it is finished라고 해서 약간 좀 주체가 다르더라고요. 약간 이제 예, 데니얼은 나는 네. 끝났다고 예수는 뭐 그것들 자기가 뭐 이루어야 될 과업들 뭐 이런 게 다 끝났다. 약간 이런 뉘앙스 차이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옛날 되게 좀 종교적이다라고 느낀 게 데니얼은 석유 때문에 아들과 석유를 택하는 시점에서 이제 석유를 구하러 가는 그런 그 장면부터 이미 그때부터는 이미 이제 악마한테 자기 욕망이고 뭐고 다 팔아버린 악마한테 영혼을 판 사람처럼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제 데니얼한테 음, 폴은 이제 좀 마지막에도 계속 말하지만 좀 가짜 예언자죠. 가짜 예언가고 거짓 선지자. 분명 신을 옹호하고 신의 대리자인 척해서 이제 데니얼 입장에서는 데니얼은 곧 악마한테 영혼을 판 악마 그 자체고 일리아는 신의 대리자니까 결국은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제거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데니얼 입장에서는. 다만 근데 이제 이 엘리야 자체도 신의 대리자인 척하지만 결국은 가짜 예언자고 거짓 선지자이기 되고 거짓 선지자고 좀 파멸이 예정된 사람이고 데니얼은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죽이고 잘못된 승리를 거둬서 결국엔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파괴돼 버리는 약간 좀 주체가 구원하고 파괴하는 주체가 좀 바뀐 그래서 일부러 I'm finished로 비틀어서 그 연출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I'm finished 의미 자체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끝났다. 나는 아예 이제 끝나버렸다. 이런 자기 파괴를 자조하는 의미로 했다라고 쓴 거라서 되게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준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좀 덧붙여서 저는 아까 엘라이 선데이와 다니엘 플레임브가 서로 공생관계라고 했으니까 이 엘라이 선데이를 죽이고 난 다음에 I'm finished라고 한 거는 난 이제 진짜 친구도 없어. 이런 자조까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과도한 해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대적할 만한 상대를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면서 정말 아무도 안 남았고 직전에 양아들도 떠나버렸고 네, 맞아요. 자기 손으로 다 맞아요, 맞아요. 체육 친구 다 떠나보내고 진짜 파괴적이긴 하네요. 그런 점에서. 진짜 나는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I'm finished. 이것도 조금 첨언을 하자면 PTA 영화에서 보면 이런 공생적인 적대 관계를 되게 많이 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 상식과 비추어서 제가 그냥 과도하게 해석을 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PTA가 좋아하는 소재 중 하나다, 이런 게. 예로부터 근데 이전에도 뭐 비슷했겠죠. 어쨌든 교회가 여기 영화에서 나오는 교회 증축이나 종교의 위험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옛날에는 국가로부터 받았거든요. 옛날에 그 종교의 힘이 대단할 때는 종교 집단들이 국가의 왕정에 압력을 넣어서 어떤 성당을 새로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항상 종교는 이 신이라는 그런 진리를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을 넣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돈이라는 거는 항상 자신들에게 나오지 않는 것이고 누군가의 그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항상 필요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본이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신인 거죠. 돈이면 다 되고. 엘라이가 이제 작중에서도 계속 교회에 돈 계속 해주라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해왔다가 자본으로 비유할 수 있는 다니엘이 종교의 신으로 상징되는 엘라이를 죽이고 새로운 시대의 신으로 올라서면서 그 I'm finished를 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네,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과거로부터 이어져던 종교적 권위가 세속적 권위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뭐랄까, I'm finished, 무언가가 끝났다는 게 종교적 권위의 종말을 고하는 어떤 선언이다. 괜찮은 네, 해석 같습니다. 네, 이거 조금 더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3번으로 넘어가서 석유를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위한 일인지, 이거를 아까 건주님이 추가를 해주셨는데, 일단 질문의 구체적인 의도 같은 걸 한 번만 설명을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영화 보고 나서 폴 토마스 앤더슨이 한 인터뷰를 조금이라도 찾아봤는데 음, 기존의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각색한 작품으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소설은 오일이라는 작품이었는데 거기서 석유를 찾고 얻어내고 하는 과정이 좀 구체적으로 쓰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영화에서도 되게 구체적인 장면으로 잘 고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미적인 부분도 있고 감독이 말하길 "사람들이 어떻게 땅에서 석유를 얻어내는지 궁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가 인터뷰에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사람 혹은 역사적인 어떠한 맥락이든 간에 석유를 찾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석유가 갖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잖아요. 실제 진짜 물질적인 가치와 이 역사적인 가치와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걸 이 영화에서는 중요하게 다뤘고 그래서 이건 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위한 일인지 어떻게 인제 석유를 찾고 이게 성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를 같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쪼끔 막 음,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는 역사적인 맥락을 최대한 연결 지으려고 했던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좀 좋았거든요. 그냥 석유가 뭐 미적인 장치, 뭐 배경, 뭐 소재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날짜를 4-5 음, 번을 짚어가면서 영화에서는 표현을 했고 구체적인 워딩까지 썼잖아요. 뭐 어 배수장치, 뭐, 네 뭐 그런 거랑 대공황 얘기도 하고 네. 실제 이익 단체인 것 같더라고요, 유니온 오일. 네네. 예 찾아보니까 무슨 쉐브론이라는 그 회사에 뭐 합병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주류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다니엘 플레인브가 손을 잡았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와서 보니 현재에는 그들은 어쨌든 합병됐고 더 떵떵거리면서 산 기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미국의 배경 요런 거를 활용한 것도 좀 같이 얘기를 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는 관점에서 던진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미국 자본주의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가 소위 고상한 면모를 지금 외형적인 면모를 갖추었잖아요. 높은 빌딩, 멋진 뭐 슈트를 입은 매끄러만 사람들 이런 이제 소비되는 이미지들의 배후에는 그런 끈적끈적하고 지저분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겨우 한 방울 똑 얻어내는 오이를 찾는 것 같은 과정이 있었다라는 뭐랄까 말씀하신 역사적 맥락을 되게 진한하게 표현하면서 오히려 이 자본주의 사회의 이면을 좀 드러냈달까? 그것이 한편으로 숭고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좀 돈 그렇게 벌었어? 지저분해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의 날것의 모습을 보여줬다랄까? 그런 의미였다고 이제 이미지적으로는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신체적이다. 맞아요. 신체적이고.
적나라하다. 그러니까 맞아. 신체적이라는 말도 아까 넣고 싶었는데 깜빡했는데, 그러니까 몸을 써서 육체 노동을 통해서 겨우 이렇게 얻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끌어온 문명, 기계 사회의 발달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근육, 육체 노동, 땀방울 이런 것의 축적의 결과들이고 그 과정은 결단코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이게 저는 그냥 표현해내고 싶었던 거로 보여요. 그 왓챠피디아의 순위권에 있는 코멘트 중에 2시간짜리 미국 현대사 이런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거는 감독이 오일 아까 원작이 있다고 어, 하셨잖아요. 오일이라는 원작이 직접 가져와서 한 건가요? 아니면 오일에서 석유가 나는 부분만 사료같이 가져와서 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리지널이에요? 아니면은 인터뷰 초반에 봤을 때는 소설의 쪼끔 앞부분을 많이 봤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쪼끔 주제가 달라질 게 느낄 정도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각색을 했다. 그러니까 약간 종교랑 자본의 라이벌 관계처럼 연출로 보일 만큼 쪼끔 감독의 각색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감독이 처음에 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할 때 석유가 어떻게 해서 나기 시작했을까 하면서 역사를 거슬러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을지 아니면은 종교와 자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만들기 시작했을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음, 이제 질문을 봤을 때 제가 처음 든 생각이 석유는 땅에서 나잖아요. 땅에서 나는 것들 중에 어쩌면 제일 절대적인 위치가 아닐까? 이거 제가 지금 바로 생각한 거라 땅에서 나는 것들 중에 더 가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제 생각대로 땅에서 나는 것들 중에 제일 가치가 있는 게 석유라면 그게 그 하늘에 있는 신적인 위치에 대치되는 땅의 특징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음. 합니다. 그게 곧 자본과 종교의 대적점이기도 하고. 남성님은 확실히 이 영화를 종교와 자본의 어떤 대립과 그 종교를 대체하는 이 세속적인 물질들의 어떤 최종적인 승리 이런 관점에서 계속 영화를 보셨던 걸로 확실히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 이제 해석인 것 같고 그리고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대체하는 과정이다. 되게 유려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와 좋은 소재들 간의 대립이라는 거의 반증이겠죠? 저는 진짜 검정색이어서 진짜 너무 신기해요. 석유가 너무 진짜 검정색이어서. 그리고 그게 시체나 유기물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땅에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생기는 그런 걸 처음에 알게 됐을 때도 '뭐 이런 물질이 다 있지? 근데 이게 이렇게 돈이 된다고?' 이런 것들도 좀 너무 쎄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석유의 정체에 대해서 배울 때도. 이미지적으로 되게 강렬하죠. 아까 제가 말한 맥락에서 파악하더라도 자본주의의 이면 같은 느낌 너무 물씬 나잖아요. 그러니까 시커멓고 그 맞아. 용암 덩어리처럼 느껴져요. 끈적끈적하고 안 그 이뻐요. 안에서 사람 죽으니까 음. 검정색 피. 혹시 세준님은 이 석유를 찾는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 들어봤을 때 좀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 있을까요? 저는 석유를 찾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단순히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 석유를 찾으면 그게 다 돈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돈과 욕망과 온갖 세속적인 것들에 지배당하는, 그래서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어떤 개인의 인간성의 상실,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었다가, 오히려 음, 아까 그 경호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관점이 되게 엄청 공감하면서 들었거든요. 음, 석유를 찾는다는 게, 감독이 이게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역사를 조명해서 연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육체 노동이다, 다 더럽게 음, 번 돈이다, 이런 음, 관점은 생각을 못 해봤어가지고 좀 되게 공감하면서 되게 들었었습니다, 아까. 감사합니다. 근데 다 여기 되게 3번 질문에서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음, 좀 비슷한 느낌의 영화들이 가끔 왕왕 있잖아요. 육체 노동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이런 세속적 물질, 뭐 언컷 잼스 같은 영화들, 블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영화들, 이런 영화들에서도
이런 다채로운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좀 기대도 되는 면이 있었어요. 아무튼 예,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철저하게 제 관점이라 1번보다 좀 더 강요하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저는 다니엘 플레인뷰가 악인으로 나왔는데 꽤 매력 있게 봤어요. 근데 이제 검색해 보니까 좀 그렇게 일반적으로 저는 해석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이 악인 캐릭터를 관객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연출 방식을 썼는가, 왜 우리는 이 악인을 매력적으로 파악하는가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무슨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 매력 있게 보셨을까요, 일단?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봤습니다. 진짜 플레인뷰와 다니엘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일단 끊임없이 이 냉탕과 온탕을 좀 오가는 모습에서 저는 좀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발할 때는 또 엄청나게 폭발하는데 음, 또 평소에 말할 음, 때는 또 굉장히 냉정하면서도 근데 또 어,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연기하는 거 보면은 네, 그 되게 낮게 읊조리는데 또 폭발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또 그 낮은 톤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마치 그 석유가 폭발해서 분출하기 그 직전에 그 땅에 묻혀있는 그 상태처럼 그런 모습을 계속 그 캐릭터성을 계속 결국 배우가 연기를 끝내주게 한 것 같긴 해요. 폭발하기 직전에 그 잠잠하면서 어떤 잠재적인 위협이 느껴지는 차분한 연기, 차분한 모습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뭐 중간중간에 세례를 받으면서 자식을 버렸습니다 하면서 폭발하는 그런 모습까지 극과 극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그런 좀 이면적인 모습에서 저는 좀 그냥 캐릭터 자체에 대해 매력을 좀 많이 느꼈어요. 음, 아까 남성님 혹시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 악인이 주인공인 거를 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특히 이 영화에서도 그랬는데 악인이 어디까지 악행을 저지를까? 중간에 음, 종교가 나와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종교한테 굴복할까? 결국 굴복할까? 저는 되게 이 음, 영화가 보는 내내 되게 쪼였던 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음, 당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 심판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무슨 그 목사 엘라이 막 싸대기 때리고 맞아요. 묻어버린다고 하고 아 맞아요. 그러면서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그 음악도 그렇게 음, 나와가지고 이런 걸 볼 때 좀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그런 생각을 계속 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편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음, 그런 거를 좀 계속 기대하면서 볼 수 있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듣기에는 이제 두 분이 약간 상반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준님은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면모 때문에 매력이 있었다. 당연히 이것도 정답이고, 그 남성님은 끝까지 달렸기 때문에 조마조마한데도 어쨌든 그게 또 매력이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정답이고, 그 약간의 반대되는 지점이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 저도 살짝 남성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니엘 플레인뷰가 브레이크 없이 그냥 밟아서 너무 매력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이종범의 스토리 캠프라는 유튜브를 몇 번 봤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악역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 걔네가 얼마나 나쁘고 이런 거는 사람들한테 호불호에 영향을 안 주고, 다만 얘가 얼마나 신념을 갖고 나쁜 짓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분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강한 신념, 그냥 돈 하나만 보고 나는 모든 걸 제끼고 달려가겠어 하는 그 강한 신념이 느껴져서 매력이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렇게 되는데, 두 번 죽이구나. 마지막에 딱 죽였을 때 다들 오묘한 카타르시스 같은 거 좀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쵸. 시원시원하고 그죠? 그래서 네, 그런 점도 끝까지 사람이 달려서 뭔가 이렇게 마지막 최정점을 딱 찍으니까 느껴진 카타르시스가 있어서, 아, 이거는 신념을 갖고 끝까지 캐릭터를 달리게 만들면 매력 있구나라고 느끼는 영화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느꼈어요. 이 건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굳이 따지면은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면적인 모습에서 매력성을 더 느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방금 하신 얘기도 음, 되게 공감이 되거든요. 얼마나 강한 신념을 가지고 악행을 했을지 그런 점에서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저한테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거는 만져질 것 같은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정말 있을 것 같은 캐릭터일수록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더 가깝고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데 뭔가 어쩔 땐 선이고 어쩔 땐 악행으로 보이는 걸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좀 일관된 신념인 경우 예를 들어서 가족에 집착해 가지고 가족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 혹은 자기의 가족의 의미에 쪼끔 해하는 순간 가족을 자기 손으로 직접 다 떠나 보내 버리고 가족이 아니라고 했을 때 너무 상심하면서 다 죽여 버리고 그러고 나중에는 결국 가족이 자기의 우리에서 떠나 음. 버려서 큰 상심을 느끼고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되게 일관성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진심으로 대할 때도 있고 진심으로 그걸 상처받을 때가 있어서 그런 이면적인 모습을 보일 때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한 점에서 매력적으로 느꼈고 근데 솔직히 같은 감독의 다른 작품인 최근 작품이 인제 원배트 애프터 어나더인데 제가 이 두 작품에서 한 명씩 다니엘 플레인뷰 거기 원배트 애프터 어나더에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라고만 기억하고 있는 네. 그 남주인공이고 일단 남주인공이고 일단 아버지인데 둘 다 친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네. 아 그래 그렇군요. 가지고 이런 공통점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양가 감정이 생기기에 딱 좋은 설정이구나.' 그러니까 혈육이 아니고 남자니까 직접 낳지 않고 음. 그런데 계속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양가 감정을 건드릴 수밖에 없고 '가족을 건드리는구나.' 그래서 계속 이 감독이 음. 그러한 점에서 "매력을 느껴라."라고 해서 저는 쪼끔 더 아. 막 못하겠는데. 진짜 달리라고 '나 진짜 달리기 속도 진짜 처참한데 나 살쪄 가지고 못하겠는데.' 같이 연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역인 디카프리오 쪽 원배트 애프터 어나더 쪽의 역이 더 재밌었어요. 음. 더 매력적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너무 상남자였어 다니엘 플레이브는 저한테. 어 그러니까 맥락은 이제 말씀하신 의도는 감독의 의도 자체가 가족이라는 그 컴포넌트를 넣음으로써 입체적임을 의도했고 그리고 소위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서처럼 찌질한 남자도 어쨌든 가족을 아끼려고 애쓸 터프하게 나가려는 모습 그런 역설적인 모습 이 영화에서도 원래 악인인데도 어쨌든 가족은 챙기려는 이런 모습 이런 반대되는 면모들이 공존하는 것이 의도고 그렇기 때문에 멋있었다. 거칠게 해석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네네. 음, 의도였다는 점은 확실히 네, 이해가 되네요. 저 플레임뷰 멋있긴 했어요. 그냥 다 떠나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차이 같은데 그 주변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친숙함을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악행을 어, 저지르진 않고 그냥 주변에 믿을 사람 없다. 돈이나 벌어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영화를 보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혹시 그게 그러면 몰입에 방해가 됐나요? 아니요. 약간, 그냥 생각만 났어요. 그냥, 네. 비슷하네. 그냥 음, 돈미세 주인공이 돈미세구나. 음. 그냥 그렇게만 음, 생각했습니다. 영화 처음 장면에 도입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양동이로 석유 뜨는 장면인가? 거기에서 양동이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그 나무 떨어져서 한 명 죽잖아요. 다니엘 젊었을 때 막 그 노동자로 일할 때 사고가 일어나는 장면이 한 두 개인가 나와요. 진짜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조심성 없다. 저거 네. 사고 일어날 것 같으면은 그 조심조심하지.' 다니엘이 네. 혼자서 그 작업할 때 있었잖아요. 그 맨 처음 때 예. 그때도 불을 네. 폭약에 불 붙여 놓고 올라가는데 너무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빨리 네. 가서 짐도 올려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천천히 하다가 결국 사고 났죠. 그래 가지고 그죠. '진짜 하일리 조심성 법칙도 없다.' 있고 그런 생각을 그러는데. 처음에 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지금에 비하면 좀 막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아까 이제 3번 논이랑 연결됐던 거인데, 뭐,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지금까지 문명의 축적, 자본주의의 발달이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는 거를 긴 롱테이크 장면을 통해서 그냥 보여줬다. 이런 연출로 느껴졌어요. 그러네요. 좀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왔다.' 확실하게 좀 로우한 걸로 보여지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와 음, 가지고 안전제일주의 이런 거는 정말 지난한 역사가 그쵸. 있었으니까.
그리고 네. 찾아보니까 네, 맞아요. 처음에 같이 다니엘이 양동이 뜨고 올리고 하는 노동자일 때 옆에 있던 노동자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의 자식이 이 아들 아, 역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렇대요. 맞아요. 아, 그래서 진짜 맞아요. 양아들. 진짜 음. 양아들이네. 그걸 굳이 너 고아 새끼라고 말하는 나쁜 아빠. 근데 어, 그걸 지금까지 키워준 것도 그니까 약간 그니까요. 입체적인 면모가 확실히 있긴 있어요. 나쁜 남자로, 조금 많이 나쁜 남자. 그죠. 많이 나쁜데 애를 키운 게, 아, 이 사람 착하다가 아니라 짠하다 이런 느낌 좀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부연 설명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자기의 그 가족에 가득한 사업가의 이미지에 도구로 쓰려고 처음에 데려왔을 거고,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석유가 돈 되는 거 알고 자기는 언젠가 사업하고 싶을 건데, 아들 데리고 다니면 도움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아들이 말을 못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사업가가 되게 어렵다고 판단한 순간 바로 농학교로 보내버린 점에서는 조금 확실히 어떻게든 감독이 부연 설명하려고 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구나. 철저하게 도구적으로 썼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점을 열심히 부연 설명했, 지금 뭐 생각해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래서 더 드러난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가족 가지고 싶었고, 아들이라고 해서 믿고 아, 싶었고, 가족이라고 생각했고, 떠나갈 때 정말 뒤에다 대고, 이 바구니에 담긴 개새끼 막 이런 식으로 욕하고 못 듣는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건주님 말씀은 그런 일부러 진의를 숨기고 도구적으로 이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내면의 외로움을 더욱 드러냈다, 연출적으로. 네, 둘 다 있다. 둘 다 있다. 그렇게 음, 말씀하시니까 좀 달라지네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일말의 인간성은 있구나라고 생각한 지점은 동생 일기 보고 눈물 흘릴 때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음, 왜 모든 장면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네, 음, 사람이다. 그 아들이 양아들이 아니라 진짜 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입이 되네요. 이 단어 약간 선정이 중요한데 짠해지셨나요? 좋아지려고 좀 이입이 호감은 아닌데 호감 가질 뻔. 사정이 전혀 있었구나 뭐 신경 쓰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랑에 빠질 법해. 확실히 근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입체적인 면모가 매력이 있긴 있네요. 근데 우선은 이제 다음 드디어 연기 얘기인데, 이거는 진짜 연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영화라. 특히 다니엘 루이스는 아카데미 이관왕을 받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연기자라 해도 무방할 연기자인데, 이 영화에서 폴 다노, 그 일라이 썬데이를 연기한 폴 다노의 연기가 너무 뛰어나서 이걸로 확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둘을 그냥 유치하지만 붙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명 중에 누구 연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하, 이게 이제 저한테 먼저 오는군요. 잠깐만요. 자기가 질문 만들어 놓고 답변 생각 안 해놨구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니엘 루이스가 정답이 같은데 폴 다노를 일부러 고르고 싶달까 느낌에 일단 당연히 너무 잘했고 연기를 말한 것처럼 신인이고 그랬는데도 그 정도 퍼포먼스를 냈으면 사실상의 승리다. 누군가를,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질문이 나오게 할 만큼 잘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다니엘 루이스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감히 말하자면 난이도가 조금 쉬운 연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광기 어린 모습, 폭발하는 감정 이런 건 오히려 더 쉽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폴 다노 같은 오묘한 미소, 그 약간 눈이 가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거는 어떻게 연기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진짜. 폴 다노 쪽이 좀 더 섬세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약간 맞아요. 풀 단어가 처음 봤을 때 좀 되게 불쾌했다고 해야 되나? 종교에 미친 사람 같이 정말 종교에 맞아요. 미친 것처럼 보여서 광신도처럼 정말
약간 얼굴 보고 불쾌하다 그러면 진짜 외람된 표현이 정말 얼굴 보고 음, 불쾌하더라고요. 그 관상을 맞아요. 연기한 것 같은 느낌? 진짜. 태준님은 좀 어떠셨어요? 사실 네, 저는 폴다노 그 영화 보면서 내내 좀 네. 얄미웠거든요. 그러니까 얄미울 정도로 연기를 좀 잘했던 것 음,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되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되게 신실한 사이비 이단이긴 하지만 신실한 뭐 선지자인 척 음, 이렇게 하는데 그 처음에 아버지한테 대드는 모습 아버지한테 이제 너가 헐값에 팔아넘겼어 하는 음, 모습이랑 마지막에 뭐 또 막 축성을 자기가 하고 음, 싶다 이거 하게 해달라 이러는 거랑 뭐 그리고 이제 주인공한테 5천만 얼마였지? 아무튼 큰 네. 돈 5천 달러였나? 큰 돈을 이 재산 게시고에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 그리고 뭐 마지막에도 자기가 뭐 대공황 때문에 이러는데 이제 좀 돈 좀 도와달라 이러는 너무 그 신실한 종교 지도자 같은 모습이랑 그 속물적인 찌질한 모습이 음, 겹쳐져가지고 너무 진짜 너무 짜증나고 얄미운 맞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데니얼이 죽일 때도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엄청 쾌감을 맞아요. 느꼈거든요.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죽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데니엘 루이스 연기 진짜 너무 음. 압도적이고 그래서 루이스가 훨씬 더 잘했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방금 좀 다시 생각이 바뀐 게 그런 쾌감을 느낀 거 보면 폴 다노가 좀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 아카데미 시상식 이런 중요한 권위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다니엘 루이스 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다니엘 데 루이스 줄 것 같아요. 아, 어렵다. 다니엘 데이 루이스 연기 볼 때, 영화 볼 때, 네. 그걸 눈빛 연기라고 해야 되나? 그 롱테이크로 잡아주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처음에 약간 사업 따러 다닐 때 누구하고 네. 협상하러 다닐 때 클라이언트의 눈을 마주치는 장면이나 음, 그 사이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그 동생 그 사기친 걔를 예. 처음 의심하기 시작할 때 바닷가에서, 네. 예. 거기서 그 롱테이크로 잡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정말 저한테는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인상 깊게 봤어요. 저는 그런 음, 장면을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 롱테이크로 잡아주는 거를 음. 정말 그 얼굴 그 표정을 잘 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세주님의 표현이 이제 인상 깊었는데, 그 목소리가랑 말투가, 그러니까 석유가 곧 분출될 것 같은, 그러니까 낮은 목소리고 차분한 말투인데도 그 금방이라도 폭발해버릴 것 같은 그 말투라는 점에 되게 공감했거든요. 네, 그것도 캐릭터성을 엄청 잘 살린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연기 잘한다. 그 약간 좀 그 폭발적인 폭발하는 감정을 연기하는 게 진짜 압권인 것 같은데, 아까 약간 음, 디카프리오도 그런 연기 진짜 잘하잖아요. 근데 네, 디카프리오랑 뭔가 좀 결이 다른 것 같고, 디카프리오는 좀 더 상처받고 섬세한 그런 좀 예민한 감정이 폭발하는 걸 잘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좀 저 이 영화밖에 안 봤는데도, 이 영화에서는 좀 굉장히 차분한데 뭔가 감기 어려 있고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서, 뭔가 디카프리오랑 폭발하는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차이가 있고, 뭔가 제가 좀 환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좀 더 클래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다니엘 데이 루이스 연기 처음 봤는데, 근데 일견 무슨 말인지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디카프리오 폭발하는 장면 굳이 비교하자면 디카프리오랑 디카프리오는 뭐랄까 티피컬한 할리우드 스타일의 음, 폭발이랄까? 근데 네, 다니엘 로이스는 좀 하여튼 좀 더 묵직하고 좀 더 맞아요. 이렇게 높이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레벨이 높다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 같은 게 더 높이 있고 더 묵직한 감정 같은 게 느껴졌다고 음, 보였거든요. 그래서 늘 화가 나 있으니까 평범한 말투도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은 느낌의 말.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연기 천재인 게 저는 이 사람 나온 영화를 대표적으로 3개 봤는데 링컨이랑 스티븐 스필버그의 링컨 그리고 똑같이 PTA의 팬텀 스레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링컨에선 진짜 그냥 링컨이 등장했고 팬텀 스레드에서는 되게 유약하고 섬세한 디자이너로 나와요. 하나도 안 어울리죠. 아예 다르네요. 네, 완전히. 다니엘 로이스 받을 만해요. 그 링컨으로 아카데미를 하나 또 받은 겁니다. 이거랑.
팬텀 스레드에도 다니엘 데이 루이스였어요? 네, 맞아요. 진짜 전혀 상상이 안 가죠. 아, 그 영화를 봤는데 저기 배우인지는 모르고 네. 그렇구나. 이번 작품이랑은 많이 이미지가 엄청 다르네요. 정반. 너무 진짜 정반대. 궁금하네요. 한번 봐봐야겠어요. 팬텀 스레드. 아유, 훌륭한 영화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PTA 영화인데 저 좋아합니다. 봐보겠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은퇴 선언을 종종 해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항상 아쉬워하는. 근데 이번에 또 복귀한대요. 아유, 참. 근태 무새구나, 또. 그죠, 맞아요. 아유, 하여튼 이 영화는 진짜 두 명의 연기를 보는 장면도 특히,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해요. 최고 장면. 너무 명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예를 들어 대표적인 거 마지막 장면이랑, 세례받는 장면이랑, 저기, 아들 다치는 그 긴 씬? 그 정도 세 개가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 같은데, 각자에게 가장 최고의 씬이 있었다면 어디였을까요? 저는 역시 아무래도 아들이 청력을 잃는 그 긴 씬? 저는 거기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거기에서, 어, 이제 다니엘이 얼마나 악마한테 영혼을 판 사람인지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 좀 실감했거든요. 이제 아들이 다쳤는데 아들이 가지 말라고 음, 하는데 이제 불을 끌어가는 모습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근데 그 또 그 석유라는 게 또 엄청나게 큰 음, 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은 이제 아들이 다치긴 다쳤는데 어느 정도 다쳤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눈앞에 있는 저 설교탑은 완전히 불타올라서 뭔가 좀 뭐가 파괴되기 일보 직전인 것 같고 그래서 네, 뭔가 가만히 냅두면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 같은 거는 설교 쪽인데 과연 내가 그 총책임자고 담당자로서 저게 안 되려고 음, 하고 배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죠. 그런 질문을 또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장면 좀 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데니얼을 보조하는 그 파트너분이 있는데 그 파트너가 오히려 음, 이제 데니얼한테 음, 그때 이제 불을 거의 좀 지나친 후였는데 아들은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데니얼은 안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게 쳐다보지 않고 안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파트너는 하면서 또 막 아들한테 달려가는데 데니얼은 당당하게 그냥 안 괜찮아 해놓고 그냥 설교탑 계속 쳐다보고만 있고 이런 장면 보면서 진짜 얘는 맞아. 되게, 네, 음, 음. 맞아요. 얘는 그 시점에서는 그냥 악마구나. 악마한테 영혼 팔았구나.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사교탑 보고 좀 씩 웃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강렬했어요. 음, 그리고 배경도 음, 밤이었잖아요. 시커멓게 그냥. 공감. 맞아요. 그 장면이 게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석유의 이미지를 되게 미학적으로 잘 활용한 장면이어서 되게 그냥 화면 자체를 감상하는 즐거움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불타오르는 그 불기둥이랑 음, 그 처음에 이제 솟아오르는 검은 그 진짜 새까만 액체부터 해서 불기둥이랑 음. 그리고 이제 어두워지면서 검푸른 하늘 속에서의 불기둥 그런 일련의 그 색감들이 너무 음. 예술적이었어요. 아까 건주님은 혹시 어디가 제일 좋다고 하시려고 하셨어요? 아, 제의를 따지긴 진짜 어려운 것 같고. 마지막 음, 장면에가 왜 좋은지를 지금 이런 예술적인 미술이나 연출적인 장면에서 얘기를 더 하게 된다면 저는 볼링장을 선택하는 게 진짜 변태 같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아, 죽음에 가깝고 미끄럽고 음, 무겁고 저기서 사람 하나 죽어 나가겠다. 너무 아슬아슬하다 하는 그런 여러 장치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프라이빗 볼링장이야. 거기서 느껴지는 분해와 누워 있어도 하필 그 미끄럽게 기름칠한 데 거기서 네네. 네네네. 고기 말씀하세요. 먹잖아요. 네. 다 식은 고기 손으로 집어 먹으면서 그런 것들도 있고 술 가져오는 곳이 오히려 더 되게 이렇게 정돈되고 럭셔리하고 음.
약간 볼링장은 좀 형광등 같고 그런 음. 것들이 좀 보기 좋았고, 그러니까 정말 화룡점정으로 I'm finished 했을 때 '뭐야!' 이러고 끝나 버려서 음. 그 부분이 정말 뒤통수 얻어맞았어. 나도 볼링핀에 얻어맞은 기분. 그 볼링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에 기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으로 세운 어떤 왕국이라는 느낌도 주죠. 같은 미끌미끌한 그 예 이미지를 그대로 맞아요. 이어가서. 그거랑, 그리고 일라이 선데이가 머리끄댕이 잡혀 가지고 비명 지를 때 저거 진짜 연기 잘한다 생각했어요. 어 머리끄댕이 잡혀서 맞아. 다니엘이 이렇게 석유 웅덩이로 막 끌어와 가지고 목 막 잡고 할 때 이제 진짜 맞아. 젊은 애의 미친 비명 이거 같았어요. 무슨 짐승이 얻어맞고 내는 소리 같았어요, 그게. 되게 멋없게 소리 지르잖아요. 막 살려 예. 그리고 네, 저는 남성님은 네네네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그 시추 뭐라고 하죠? 뭐지? 시추장이라고 하나요? 그 이름이 있었는데 뭐더라? 유정탑이라고 네. 해 볼까요, 일단? 그 탑 불 탈 때 아까 그 네. 장면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유명한 장면들 중 네네. 하나로. 저도 그 장면이 네. 되게 네.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언제 다니엘이 신의 심판을 받을까?'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교회 축성도 안 시켜 주고 갑질하고 이럴 때, 그래서 불 타고 막 그 가스 분출해서 아들 날아가고 그때 드디어 '심판을 받는구나.' 하면서 봤는데, 그때 다니엘이 알자마자 아들 찾으러 뛰어나가잖아요. 뛰어나가서 이제 데리고 천막까지 데리고 오는 장면이 롱테이크로 잡히거든요. 거기서 부금이 기가 막혀요. 네. 진짜 종교적으로 나와요. 무슨 타악기 두드리고 그 예. 저는 그게 배경음악 때문에 네. 더 되게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타악기 나와요. 그 말씀하신 음악 소리가 되게 그 불 꺼질 때까지 나와요. 딱 불 꺼지는 순간 음악도 딱 네. 꺼지면서 '아 이제 소강이 됐구나.' 딱 네. 그쵸. 음 맞아요. 맞습니다. 그 장면은 진짜 음.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에요, 확실히. 궁금하더라고요. 뭐 네네. 음악을 음. 물론 전문가가 같이 작업을 하겠지만, 이렇게 "이런 식의 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하겠지만, 그런 음. 음악 그 외에도 를 했었어요. 주로 인상 깊은 음악이 많이 쓰여서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 이번 영화. TA 영화들이 사운드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영화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 영화가 그 데어 윌비 블러드 음악 감독이랑 음. 같은 감독인가요? 같은 원래 음악 어 감독인가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이거 데어 윌비 블러드 음악 감독은 그 라디오헤드 멤버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대단하다. 네. 네. 라디오헤드의 조니 네. 그린우드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아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렇게 많이 진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 가수 하다가 음악 하다가. 음. '내가 가수면 재밌겠다.' 뭔가 진짜 이것도 세속적인 발언인데 묻어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 물론 당연히 음악 고생하겠지만 한 곡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담이 상대적으로는 컨펌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컨펌을 받죠. 받아서 받으니까 오히려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책임은 좀 덜 할 수 있다. 네. 뭐 저는 이제 그러면 언급해야 될 장면이 하나 남은 것 같은데 그 세례 장면도 어마어마했잖아요. 이것도 PTA 영화의 특징이라고 어디서 봤는데 풀 클로즈업 얼굴을 완전 얼박샷 이렇게를 되게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배우들의 감정 표현 연기가 더 섬세하게 음. 보이도록. 근데 세례 장면에서도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얼굴을 딱 크게 잡고 막 이제 막 소리치잖아요. I abandoned my child 막 하면서 거기서 느껴진 어떤 분노, 강한 분노.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난 송유관을 얻었어 이러면서 마지막에 읊조리는데 거기서 자기 자신을 빠르게 합리화하려는 듯한 그 뭐랄까 분노와
그 약간 복수심 같은 게 너무 잘 느껴져서 진짜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도.